슈슈 무대 다윈용의 악의 기원 작가 박지리 프라임스쿨 옛 수도원 건물을 기반으로 재건축한 프라임스쿨 교정 한가운데에는 위엄어린 양식의 종탑이 하나 서 있는데 뿌리를 잊지 않으려는 학교 정책의 일환에서인지 수도원의 색채가 많이 지워진 오늘날에도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이 되면 종지기가 직접 탑으로 올라가 종을 친다. 취침종이 울리면 말소리가 잦아들고 기숙사불이 하나둘 꺼지는 게 프라임스쿨의 일반적인 취침 풍경이지만 이례적으로 매월 둘째 주 금요일 밤에는 종소리를 무시한 채 늦게까지 소란이 이어지곤 한다. 평상시라면 당연히 지도에 나섰을 사감 선생들도 이날만큼은 자잘한 소음과 이동을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때론 격려까지 해준다. 집으로의 복귀를 하룻밤 앞둔 학생들이 갖는 흥분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프라임보이라고 일컫는 프라임스쿨 학생들은 한 달에 한 번 둘째 주 토요일 아침에 집으로 가서 가족과 시간을 보낸 뒤 월요일 아침에 다시 학교로 돌아오도록 돼 있다. 설립 당시 교칙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보수적인 교풍을 뚫고 근래에 새로이 제정된 이 교칙은 인성이 형성되는 시기에 어린 학생들이 가정생활에서 완전히 유리되는 것을 막기 위한 뒤늦은 처방이었다. 이 개혁적인 교칙이 생기기 전까지 학생들은 6년의 교육과정 중 오로지 한 학년이 끝나는 겨울방학에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엄격한 규율과 정해진 일과에서 벗어나 드디어 개인적인 시간을 갖게 된 학생들은 여행 준비를 하듯 설레는 마음으로 밤새 짐을 꾸렸다. 그러나 학교에서 품었던 기대와 달리 막상 집에 돌아온 프라임보이들은 가정생활의 여러 부분과 충돌했다. 프라임스쿨의 식당에 비해 터무니없이 작은 식탁에 앉아 마주본 부모는 어딘가 모르게 왜소하게 느껴졌고 대중문화와 동떨어진 탓에 형제들과도 관심 있는 공통화제를 찾을 수가 없었다. 평범한 학생들처럼 스케이트장에 가거나 시시한 카드놀이를 하면서 온종일을 보내는 것도 너무나 큰 손실로 여겨졌다. 가족과 보내는 날들이 길어질수록 가정생활에 스며들기는커녕 혼자가 된 것 같은 이질감만 더 커져갔다. 점차 그들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대신 혼자 산책을 하거나 방문을 닫은 채 프라임스쿨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읽는 것으로 그 이질감을 달랬다. 온 가족이 함께 놀러가는 날에도 공부를 핑계로 혼자만 집에 머물러 있곤 했다. 그런 날은 방문 날짜를 잘못 맞춘 손님처럼 빈집을 서성이다가 자기가 없는 동안 벽에 바뀌어 걸린 새 그림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자신과 그림 중 어느 쪽이 이 집에서 더 낯선 존재인지 묻는 이방인의 눈동자로. 방학 막바지에 다다라서는 수준 낮은 질문을 하는 형제들을 의도치 않게 무시하는 바람에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고 중재에 나선 부모에게 아이답지 않은 권위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당혹감을 넘어선 모멸감을 주기까지 했다. 그렇게 그들은 겨우내 가정 안에서 겉돈 채 지내다 새학년이 시작되는 2월이 되면 하숙 생활을 끝낸 양 가뿐히 짐을 꾸려 프라임스쿨로 돌아왔다. 물론 학교에 와서는 다시 집을 그리워했다. 부모 형제와의 서먹한 감정은 스스로 생각해도 이상한 것이었다. 새로운 사람을 사귀지 못하고 자유를 맘껏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도 뒤늦게 밀려왔다. 그러나 프라임스쿨의 과중한 학업 일정은 결코 아이들이 향수병에 오래 취해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잘 아는 학생들 역시 금세 그리움을 떨쳐내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데 몰두했다.
그러다 보면 금방 봄이 찾아왔고 가족을 향한 그리움은 자연스레 지난 겨울의 것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학교를 향한 학생들의 이러한 높은 충성도는 프라임스쿨의 우월적이고 영예로운 지위가 자아를 막 형성하기 시작한 어린아이들을 짧은 시간 안에 매료시킨 데 그 뿌리가 있었다. 대학에 상응하는 최고 고등교육기관으로 공인된 후 근 200년간 흔들림 없는 위상을 지켜온 프라임스쿨의 설립 이념은 재능 있는 아이 한 명을 전인격적으로 교육해 미래의 만명의 우두머리가 될 제목으로 길러낸다는 것이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프라임스쿨은 국가로부터 특권적인 지위를 부여받았고 그 지위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물려졌다. 신분 계급제가 폐지된 후에도 프라임보이들의 위상만은 굳건했다. 물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기 위해 먼저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함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처럼 치열한 경쟁을 거쳐 입학허가 통지서를 받은 200여 명의 아이들은 선택받은 자의 영광을 더 누리기 위해서라도 어느 한 가정의 일원보다는 프라임스쿨의 구성원으로서 인격과 정체성을 형성해갔다. 14살에 입학해 20살 초반의 학교를 떠나기까지 프라임보이들은 학업이 주는 고통과 기쁨을 함께 겪어냈다. 학업의 이면에서는 서로의 사소한 버릇을 공부하듯 습득했고 같은 것을 보고 동시에 웃고 동시에 슬퍼했다. 그런 감정의 동일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그들의 말투와 몸에 밴 태도, 눈빛에서 풍기는 분위기도 점점 닮아갔다. 이러한 나날이 셀 수 없이 반복된 결과 졸업식 날의 소녀는 6년 전 입학식 날의 소년과는 전혀 다른 인격체로 변화하게 되었다. 수련을 끝낸 프라임보이의 탄생이었다. 그러나 그 변화가 모두에게 기쁨만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 프라임스쿨에 아들, 형제를 보낸 가족들은 졸업식 날 아무도 오를 수 없는 영광의 제단 위에 우뚝 선 혈육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자신들과 공통점을 찾아볼 수 없는 한 어른을 마주하고는 놀라고 당황하여 선뜻 다가가기를 망설였다. 그는 가족과 있을 때보다 자기 동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였다. 예전엔 한 가족이 겪는 이러한 상실을 당연히 감수해야 할 일로 여겼다. 특별히 정결하게 태어난 자식을 신에게 바치는 것처럼 우수하게 태어난 아들을 프라임스쿨이라는 위대한 교육기관에 보낸 이상 함께 생활하며 얻는 가정의 사소한 기쁨들은 마땅히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 점차 가족의 가치가 대두되면서 가정에서는 아직 어린 아들을 명예로운 학교에 빼앗기는 것을 걱정했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가정의 윤리를 갖추지 못한 결격 있는 성인이 되는 것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머지않아 가정을 이루어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걱정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10여 년 전 열린 프라임스쿨 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한 달에 한 번 학생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 가족의 전통을 습득하게 하자는 개혁적인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학생들은 이전보다는 훨씬 편하게 가정과 학교 생활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갈 날을 하루 앞둔 7월 둘째 주 금요일 밤, 동기숙사 3층 창가는 아직 불을 밝히고 있었다. 다우는 조금 전에 울린 취침 종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였다. 다른 때와 달리 오늘은 청동 종소리의 여운을 조금 더 느끼고 싶었다. 멀어져가는 아득한 종소리가 편지에 어울리는 문장을 찾는 데 도움을 줄지도 몰랐다. 훌륭한 시인들도 어쩌면 이렇게 사라져가는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다가 모두를 놀라게 하는 글귀와 맞닥뜨리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잃어버린 책을 찾아다니는 룸메이트 애단 때문에 방에 머무르고 있던 청동종의 울림은 금세 흐트러지고 말았다.
아무데도 없어. 정말 완벽하게 사라져버렸어. 분명히 2층에 범인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이야. 에다는 집으로 가져가야 하는 책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옆방까지 돌아다니며 책의 행방을 묻고 있었다.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책은 양말과 더불어 프라임스쿨에서 소유권을 주장하기 힘든 물품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개인은 정당한 값을 지불한 모든 물건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은 인간의 본능이므로 법이 그 본능을 엄격하고 체계적인 문구로 다스려 줄 때만이 구성원끼리 신뢰가 쌓이고 사회가 안정될 수 있다. 즉, 소유권이 확실한 사회는 신뢰할 수 있는 사회의 방증이기도 한 것이다. 지난 법학 시간에 교수가 개인의 소유권을 이렇게 설명했을 때 주의를 끄는 목소리를 가진 누군가가 물었다. 그 말은 곧 누구의 양말인지를 가지고 매일 다투는 우리 프라임스쿨은 확실한 권리 체계를 갖추지 못한 신뢰할 수 없는 사회라고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당돌한 질문은 양말을 잃어버린 적도 훔쳐본 적도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의 웃음을 이끌어냈다. 엄숙한 성으로 알려진 프라임스쿨 안에서도 이런 식의 가벼운 조롱은 종종 일어났다. 주로 자유가 제한된 자신들의 처지를 자학하거나 학교의 폐쇄성을 비꼬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막상 그 모든 조롱의 가면을 벗겨보면 놀라울 것도 없이 영광스러운 피자 배지를 가슴에 달 때와 똑같은 자부심 어린 얼굴들이 숨어 있을 것이다. 권위적이고 특권적인 학교를 비웃음으로써 학생들은 더 권위적이고 특권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다이는 재미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하며 뒤를 돌아 질문자의 얼굴을 확인했다. 얼굴은 익지만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기회는 없었던 석유수사 학생 레오 마샬이었다. 법학 수업을 제외하면 가끔 축구 클럽에서 마주치는 게 전부였다. 교수는 수업이 중단된 것에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실상이 그렇다면 양말의 소유권 강화 규칙을 하나 더 만들도록 교장 선생님과 의원에 건의하마. 레오 마샬, 제보 고맙구나. 그 한마디로 분위기는 단숨에 역전되었다. 기숙사 학교에서 교직 하나가 더 늘었다는 것만큼 괴로운 것은 없었다. 교수의 어조가 너무 진지한 바람에 교수 스스로 농담이라고 밝히기 전까지 강의실 대기엔 원망의 감정이 서려 있었다. 다이는 별 의미 없이 지나갔던 그날이 이렇게 다시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에 흥미로운 기분이 들어 늦긴 했지만 소유권 강화를 주장한 교수와는 다른 대안을 제시했다는 생각으로 말했다. 프라임스쿨에선 책이 공공재라는 걸 받아들여. 그러면 잃어버린 게 아닌 게 되잖아. 그냥 책이 아니라 할아버지 서재에서 빌려온 초판본이었단 말이야. 에다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책상 가까이 다가왔다. 다이는 쓰고 있던 편지지를 자연스럽게 뒤집어 품 가까이로 감추었다. 에단이 어깨 너머로 보며 물었다. 그런데 넌 아까부터 뭘 쓰고 있는 거야? 다이는 즉흥적으로 말을 만들어냈다. 별거 아냐. 그냥 집에서 가져올 물건 중에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아서 적고 있었어. 에다는 같이 알아내주겠다는 듯 생각에 잠기더니 잠시 후 대단한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목소리를 높였다.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아무 핑계나 댄 것이었는데 그러고 보니 오래된 것들 행사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에단이 말해주지 않았다면 주말 동안 집에서 오래된 물건을 찾아볼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다윈은 정확해 라고 말하며 에단을 향해 주먹을 내밀었다. 에단은 주먹을 맞부딪히면서 역시 좋은 룸메이트지? 하며 의기양양해했다.
잠시 뒤 에단이 침대에 누워 완전히 자기 일에 몰입한 것을 확인하고 다윈은 뒤집었던 종이를 다시 바로했다. 들키고 싶지 않다는 생각 때문인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불순하게 느껴졌다. 아니면 절대적으로 순수하게 바라는 열망이 너무 커 잠깐의 머뭇거림도 이물질처럼 느껴지는 것이거나. 다윈은 스탠드 불빛에 편지지를 비춰보았다. 편지지에 남은 희미한 손자국이 혹시 지저분하게 보이지 않을까 염려스러웠다. 내가 너무 갑자기 편지를 줘서 놀란 건 아닌지. 매년 추도식에서 널 볼 때마다 말을 건네보려 했는데 왜인지 계속 어긋나기만 해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할 바엔 편지를 쓰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번에도 말을 걸지 못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하니까. 책상에 앉은 지 1시간이 지났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가지는 느낌에 심혈을 기울인 탓에 편지는 아직 도입부도 벗어나지 못했다. 다윈은 예비 법학자가 되어 쓰는 논술시험 답안보다 자신의 마음을 담은 작은 편지지 한 장을 채우는 것이 훨씬 더 어렵게 느껴졌다. 다윈은 외부인들이 프라임스쿨에 가지고 있는 편견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프라임보이들을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이란 이성의 수준에 한참을 못 미쳐 수학자나 법학자는 되겠지만 결코 시인은 될 수 없다고들 얘기했다. 그러나 다윈은 자신의 이성과 감정이 그 기울기가 느껴질 정도로 불균형을 이루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은 없었다. 법학 시간만큼은 아니지만 작문 시간도 나름 즐거웠다. 하지만 오늘은 사람들의 편견을 수긍해야 할 것 같았다. 멋진 말로 편지지 한 줄을 채우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다. 하룻밤새 모국어가 이제 겨우 철자만 뗀 외국어가 된 것 같았다. 다음 문장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자 다윈은 책상 벽에 붙여놓은 외국어 동사 변화표를 걷어 그 안에 감추어둔 사진을 바라보았다. 2년 전 체육대회 때 학교 행사를 기록하는 학생회 촬영팀에서 관중석을 찍은 사진인데 운명적이게도 그 안에 루미가 있었다. 루미는 프리메라 여학교 교복을 입고 있어 더 주목을 끌었다. 물론 루미라면 아무 옷이나 입고 군중들 사이에 섞여 있어도 가장 눈에 띌 테지만 넌 유일하고 특별해. 이제껏 이 지구에 한 번도 존재한 적 없었던 새로운 생명체처럼 네 눈동자와 뺨, 입술, 어깨를 만들어낸 능력자는 일생 동안 오로지 너 한 사람만 만들어냈을 거야. 혀끝에 맴도는 온갖 부끄러운 속삭임을 편지지에 그대로 옮길 수만 있다면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는 루미의 팔과 다리, 영혼까지 칭송해가며 주저없이 편지지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윈은 그 즉흥적인 감정에 휩싸여 널 다시 만나기까지의 1년은 영원처럼 긴 시간이야 라고 적었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고백인 것 같아 흔적 없이 지워버렸다. 아직은 마음을 온전히 고백할 수 없었다. 루미아는 어른들 틈에서 겨우 얼굴만 익힌 사이고 최악의 경우엔 이미 남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었다. 루미 헌터의 남자친구라는 존재를 떠올리니 다윈은 그 힘에 자신이 지워져 버리는 기분이었다.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일방적인 패배감이었다. 다윈은 부디 조이 아저씨가 딸의 이성교제에 엄격하길 바라며 다시 펜을 들었다. 지금까지 프리, 오엔, 희구, 초코, 라일락, 타로킹, 히메코, 루디였습니다.